네, 그럼 이번에는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김만은 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전국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8월에 이제 천막 당사를 설치를 했다가 오늘 100 하루 만에 이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조금 전 기자 리포트 화면을 보니까 102일째 되는 날 철거했군요. 김한길 대표 기준으로 보자면 76일째 이제 노숙하는 때인데, 사실상은 이미 지난번 정기국회 임하는 당시부터 이제 장애 투쟁 중심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때 정기국회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원내 중심으로 계속 해왔고요. 아마 장애 투쟁했을 때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으로서의 목표라든가 전략은 하나는 본인들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여론전 확산시키는 것이었겠는데요. 실질적인 가장 큰 효과는 밖의 장애 투쟁보다는 내부의 국정 감사 과정을 통해서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고 조금 전 리포트에서 이영독 최고가 이런저런 이제 전략상으로 오히려 야권 전부 세력하고 각계 연석회의를 통한 확산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정당은 지금 원내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안까지 거기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나 지금 또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사안이 지금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관련된 문제가 있고 특검 얘기까지 나온 데다가 국회 내부에 국정원 개혁만을 위한 특위가 아니라 관련된 국가기관 전체를 위한 총체적인 특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장내 투쟁을 동시에 하는 시기로 됐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름철이 시작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하얀 그 와이셔츠에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는 체크 네. 셔츠를 입었었는데 이미 옷도 두꺼워지는 네. 겨울철 다가오는 시기고 어느 쪽 방향이든가 방향을 잡는데 방향은 그대로 원내 중심으로 가고 또 장 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두 개를 같이 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뭐 바뀌면 언제든지 또 장애를 나갈 수 있다라고 또 여지를 남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원내는 포기하지 않고 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힘을 쏟을 것인가 양쪽을 한다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열심히 해야겠죠.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군기 네. 교수께서는.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 보고요. 빨리 저 천막 접고 국회로 들어가서 더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YTN 나와서. 정군기 교수님의 얘기를 들은 건가요? 뭐 들었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참 잘 결정한 겁니다. 늦었지만 네. 국회로 들어가서 이제 총력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겠다. 참 잘 됐고요. 제가 오늘 시청 앞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침에까지 있었는데 걷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네. 뭐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장애로 나오면 시민들이 그 열렬하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좀 무덤덤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판단을 잘 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좀 민주당 이번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해 나갈 것인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제 법안하고 예산안 문제가 있죠. 네. 이것 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그 여당을 압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실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이런 기조를 이어나가면은 원내에서도 충분히 뭐 의석은 좀 딸리지만 네. 새누리당 압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국회 들어가서 민주당 뭔가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한다. 네. 예. 일단 저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야권 연대 연석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까지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겠다. 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투쟁 확대를 넓혀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권 연대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누리당에서 신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좀 공세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야권 연대했을 때 의미를 갖게 되려면은요. 구체적인 선거전에서 어떻게 서로 배분할 것인가 이 차원입니다. 현재 야권 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게 서로 다른 세력끼리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 국면에 대한 특히 국가기관들의 정치 개입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시각이 좀 비판적인 시각이 똑같기 때문에 네. 밖에 활동하는데 같이 하자 그런 정도 차원이고요. 우리가 야권 연대했을 때는 선거에서 공천 방식 이런 것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의식했는지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는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이번 그 같이 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라고 네, 잘라서 선을 얘기를 하고 그었죠. 있죠. 예. 그런데 국민들한테 야권 연대라고 얘기하면은 공천했을 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의 야권 연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뭉칠 수도 있고 다른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고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특검 때문에 이 연대가 이루어진 건데 네. 안철수 진영은 연대하면 본인의 그 새정치 그 진영의 그 이미지가 퇴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안별 연대를 들고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특검 얘기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김한길 대표는 특검하고 예산안, 법안을 지금 연계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안철수 의원은 그 예산안하고 연계시키는데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서 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네.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얕다 이런 뭐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야권 연대라는 게 새누리 진영이 50이라면 야권 연대가 이제 50인데 식상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 본의 선의와는 상관없이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식상한 느낌이 있어서 또 야권 연대냐 이런 예.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진영이 이런 그 식상함을 좀 극복해서 여권을 좀 압박하는 이런 그 새로운 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특검을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원샷 특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검을 해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네. 대선과 관련해서. 근데 이 특검이 그럼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새누리당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모든 법안이 지금 그 국회 선진화 법안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네. 여야가 협의 안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민감한 특별검사 제도를 또 들고 나오니까 네. 새누리당이 받을 뭐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쟁적인 그 성격이 강한데 민주당이 그 이걸 어떻게 또 관철시킬지.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특위 김한길 대표가 특검하고 특위를 이제 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 네네네.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그렇죠. 좀 국정원 개혁 특위로 새누리당이 양보를 한다면은 네. 이 그 정쟁의 어떤 해법이 좀 모색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정원 셀프 개혁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인데 국회에서 여야가 주도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특위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속 지금 정보위원회, 소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 이런 그 좀 약간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점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면은 특위와 특검을 또 조화롭게 그 바틀을 하는 정치는 어차피 협상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는 특위 문제로 좀 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특위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김만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이 혹시 쉽지 않은 배경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어느 한 부처의 문제라면 예컨대 국정은 한 군데의 문제라면은 특검을 구성해서 문제를 파헤칠 수도 있을 건데요. 네네. 지금 얘기되는 바로는 이미 연루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국정원과 또 사이버 사령부에다가 보훈처 또 행안부까지 같이 과거에 문제가 돼 있고 여기에다가 안철수 의원이 특검 계획서에 넣었던 내용으로 보자면은 중간에 또 수사 과정에서 은폐 왜곡 또 뭐 시도했던 기관들까지 얘기하면은 검찰청 뭐 법무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6개에서 크게 보면 8개 정부의 부처가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이 정부 기관의 부처의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는 특검이 과연 가능할까? 예. 조사 기간도 상당히 예, 오래 걸릴 것 워낙 같은데요. 크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쪽에 한 군데서는 반응을 해줘야 된다. 네. 이 문제를 특검을 가지 않고 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 정부 부처를 총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특정 기관들의 정치 개입 의혹 논란, 또 특정 기관 또 기관장들의 편향적인 이념성 문제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국민들이 안심한 국가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뭔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지고요. 제가 그래서 특검은 필요하지만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 예. 그 차원에서는요. 김한길 대표가 특검과 더불어서 국회 내부에서 국정원 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국가기관 전체를 포함하는 개혁특위를 구성하자. 저는 그 방안도 제3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봐지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런 특검 문제를 국회 예산이라든가 다른 문제하고 결합시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더구나 야당이 소수일 경우에 관철시키는 목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주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끝인가? 네. 아니면은 과거처럼 국회 단상 점거라도 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국회를 포기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시청 앞에서 여론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을 것인가? 예. 끝내고 나서 마지막 4년 뒤에 그냥 투표로 끝날 것인가? 이것은 간단히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이 차원에서 그냥 실증적으로요. 한번 민주당이랑 야당 쪽에서 예.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번 우리의 투쟁 방법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겠는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번 조사도 해보고 국민 전체뿐만이 아니라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네. 우리가 향후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을 좀 더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근데 그동안의 관행만로 보자면은요, 야당이
이렇게 합시다, 특검합시다 말만 해가지고 되지 않죠. 예. 더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을 봐서는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사적으로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방식으로 연계시키지 말고 주장만 해가 될 것인가, 또 그것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걸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 뭐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 점검해 볼 대상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간다면은 여당은 여당이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여당이 원하고자 하는데 100%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야당한테 주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것이 100%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받으려면은 서로 뭔가 연계하면서 법안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일방적인 선언 정도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구체적인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게 또 국회 내부의 정치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김한길 대표가 특검하고 특위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 예. 새누리당이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은 네. 특위를 받는 거거든요. 특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뭐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채택이 됐는데 별 효과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검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50%를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반반 정도로 본다면은 네. 특별검사 제도는 또 특검 임명해야죠, 특검 보호 임명해야죠, 사무실 구해야죠. 뭐 이러다 보면은 이 현실적인 이 급박함의 사안을 더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또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원샷 강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한꺼번에 하자는 건데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좀 이따 좀 놔두고 특별위원회 설치로 한번 물꼬를 터서 또 뭐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그 특별위원회로 또 확대가 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참 저는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 140개를 얘기하면서 뒤쪽에 그것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얘기했어요. 네. 정부 3.0을 얘기했는데 그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특정 기관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부터 기관의 객관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념 투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런 경향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 문제는 대통령이 풀 필요가 있다, 또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가 뭔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단계에서는 또 한 단계 넘어가려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국가 기관, 정부 기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 이 국회가 일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너무 방어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예. 힘을 합해서 우리 정부 기관들이 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향으로 기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특검이 어려운 것은 그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과 국회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특검만큼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뭔가 언급할 가능성도 좀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이제 그 여야가 또 충돌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사청문회 지금 뭐 감사원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 굵직한 3건의 그 청문회가 연속적으로 네,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는 이제 18일 날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예.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내년 예산안 잘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하는 그 미국 행정부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네. 만든 건데 그거 시정연설 하려면은 뭔가 여야 간에 물밑 접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동안에 약간의 그 오불가능식의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네. 그 입법부를 향한 어떤 그 유화적인 그런 그 목소리, 예. 제스처가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청문회가 또 이게 또 하나의 정쟁의 장이 될 수 그러게요.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 또 누구를 하나 뭐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낙마를 시킨다는 이런 민주당은 일단 3명 중에 1명은 떨어뜨리겠다 이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도 좀 우습고요. 네. 오늘 조그마한 흠들은 좀 있더라고요. 예. 뭐 병역 문제라든가 부동산 재산 문제 문제라든지, 나오는데 예. 참 우리나라 공직자들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거 참 정말 좀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예. 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감사원장이나 법무장관이나 그 굉장히 그 자리 빈 지가 오래되고 네. 그 임명을 굉장히 그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3분의 1은 떨어뜨려야 된다, 한 명을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그 인위적인 의도보다는 네. 물론 그거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가 들어가면 떨어뜨려야 되겠지만 예, 예. 이번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하되 네. 정쟁보다는 뭔가 청문회에서 입법부의 그 역할을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새롭게 또 국민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청문회에 응하는 지금 내정자들도 조금 자세히 전환이 필요한데요. 네. 그 전에 지금 서면으로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는데 과연 그걸 권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차원을 보려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좀 연관됐던 과거사 문제를 질문하니까 답을 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나간 방식이 된다면은 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청문위원이 그런 식 질문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든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든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상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네. 더구나 이번에 그 후보자 중에 세 사람 다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첫날 월요일에 시작되는 감사원장의 경우도 역시 정치적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에 사랑 관련된 기초연금 관련돼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진영 전 장관의 이제 중간에 사퇴 문제도 네네.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중요하고 검찰총장 관련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국정 문제 관련돼 있고 당장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 감찰 결과가 또 네. 내일 공식으로 발표한다고 그러죠. 예. 감찰 결과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지금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것인데 윤석열 예, 선생님도- 이런 네.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지금 모든 부처가 정치로 독립돼야겠지만 가장 크게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걸려 있어서 이들의 역할 과연 믿을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게 답변을 한다든가 네. 답변을 안 하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에 걸맞는 그 질의서가 가야 되는데 굳이 뭐 과거사에 대한 그 질의를 해서 뭐 이런 그 답변을 곤란하게. 곤란한 답변을 네. 받아내고 사실은 유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사과를 한 적이 있고 예. 불편해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요. 이 정부에 담아 있는 많은 그 고위공직자들이 유신이라든가 과거의 그 잘못된 이런 그 정부의 행적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그 불편한 심정이 있는데 굳이 그 감사원장이라는 자리와는 그 크게 관계가 없는 이런 과거사를 미리 질의한다는 것도 네. 정쟁의 어떤 소지로 또 비춰지지 않을까 국민들한테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좀 이런 조바심 나는 목소리를 좀 저는 그 야당이 그 정교수 걱정한 대로 그런 좀 말꼬리 잡을 성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래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과거사라든가 이념의 문제가 후보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을 상당히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때는 두 번에 걸쳐 사과도 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박정희 대통령 문제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뭔가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네네. 이후에 국정을 진행하는 과정 또 야당에서의 당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의 발언 등을 보면 그때하고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지금 치우치고 있어서 네. 그런 분위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좀 그하고 다른 정말 객관적인 자리를 감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적어도 개인적인 독자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은 추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공감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예.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산안 문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문제도 지금 이 투쟁의 어떤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지금 준 예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예산안 걸면 안 되죠. 이제 걸기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지난 주말에 그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예. 국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을 했거든요. 이때 제가 그 뭐 YTN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안 된다 이거는 국회 지금 민생이 얼마나 급하냐. 지금 100여 개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산안 짜야 되는데 뭐 저도 학교에 있지만 학생들 지금 취업 안 되고요. 뭐 그 주택 거래가 안 돼가지고 이 아주 긴급한 그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부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그날 밤에 여론을 읽었는지는 어찌는 몰라도 하루 딱 거부하고 국회 활동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점에 저는 민주당이 아주 판단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철수 의원 얘기대로 예산안하고 지금 그 민생 법안을 연계시켜서 특검 제도를 건다는 것은 너무 빠르고요. 예. 또 지금 여론의 그 정확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연계시켜서 걸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불필요하다. 그 연계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당장 12월 2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정기국회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정감사 마치고 나고 청문회 또 과정 거치다 보니까 남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야당이 여당에게 압박할 수 있는 연계고리를 가졌을 때 예산안밖에 없기도 합니다. 아다시피 미국의 경우도 지난 10월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돼가지고 네. 공무원들이 쉬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생겼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여당과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100% 야당의 주장을 안 들어준다고 예산안 물건 들어주면 물론 안 되겠죠. 네. 그러나 또 예산을 가지고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모든 것을 막아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야당의 주장도 들어줘야 된다라는 선에서 절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11월 말까지 이게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하기로 돼 있다가 지금 1년 좀 연장한 것인데요. 그 차원에서는 이게 야당한테 예상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게 볼모로 잡히지 않게 해서는 여당도 본인들의 입장에 100%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과 이렇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저 김 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네. 양쪽 다 모두 서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민생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의 위신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정말 민생이 최우선이다라고 하자면은 네. 정치적인 뭐 사고 같은 거 못하면 안 하면 못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선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야당이 또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당장 야당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국정원 문제라든가 국가기관의 편향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 입장을 들어준다면은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맞지 않더라도 야당하고 같이 가게 들어줬다. 오히려 본인에 대한 좋은 평가가 갈 테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쪽은 져주고 어느 쪽은 네. 또 먼저 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어떤 액션이 나오기까지에는 또 야당이 또 박 대통령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거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억울해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네. 정 교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이런 점에서는 민주주의 위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사소한 거지만 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외교를 하고 왔는데 뭐 영어를 쓰고 불어를 쓰고 하는 게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김한길 대표가 또 태클을 걸었더라고요. 네. 그거 우리 한국말로 해야지 국가원수가 되는 일인데 이런 것도 사소하게 이렇게 태클 걸 게 아니고. 대통령 해외 나가서 나오고 칭찬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유화적인 자세로 다가갔을 때 대통령도 내가 여전히 야당에 대해서 뻣뻣하게 나오면 안 되겠구나 네. 하는 그런 리액션이 온단 말이죠.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의 방법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볼 때 둘 다 있는 거죠. 대통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제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지금 아까 정 교수 얘기는 중간에 좀 끼어들려고 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말씀 잘하셔서 저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다. 여당의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야당이 있다면 그 중간에서 여당이란 정당은 야당하고 상대하고 또 국민 여론에 민감한 조직 아닙니까? 네. 대통령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당의 역할이 실종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가 사실은 오히려 초반 때 나았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친이 친박해가지고 다양한 세력이 있고 또 중진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쇄신파라고 하는 또 세력이 있어가지고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뭔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당에서 같이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야당하고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하고 다른 목소리는 뭐 겁나서 못하나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서청원 의원이 새로 등장했는데 서청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 과거의 비리하고 연루돼 있고 올드보이 아니냐 이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기대하는 것이 혹시 새로 와가지고 그동안에 없어져 버린 정치 다시 얘기하면 서로 절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기능한다면은 여당과 야당 연결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정부와 청와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네. 그 점에서는 여당의 역할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정치 저는 한 8.5단 정도로 보거든요. 네. 국가 원로급에 해당되는 분이니까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저는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안철수 신당 창당 오늘 얘기가 이제 준비위원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예, 좀 뭐 부탁드릴게요. 진행은 되고 있죠. 진행은 네.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책 네트워크로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창당이 됐을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도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이라는 것이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길게 보면 광역단체장은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니까 네. 별로 몇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뭔가 활동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좀 구체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실행위원 명단을 관심 갖고 봤어요. 아, 예. 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네. 또 얼마나 비중 있는 사람들이 포함됐을지 봤는데 이 실무자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실행위원이니까요. 예, 네. 의외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정치권에서 활약하던 비중 있는 인사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비중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실행위원들을 저는 왜 발표했는지 네. 그 전혀 별 감동이나 신선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안철수 의원한테 조금 기술적으로 발표가 빨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김만은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전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